병원 복도에서 준호와 수진이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다투는 소리를 들은 지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져 나왔다.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저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재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요? 준호가 화를 냈지만 지연의 다음 말에 모든 것이 멈췄다. 그분은 돈밖에 모른 죄인이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예요. 중환자실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박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30년 만에 잃어버린 딸의 목소리를 들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수십 층 높이의 빌딩들 사이로 우뚝 솟은 대저택이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박철수 회장은 올해로 62살, 언론에서는 자수성가의 신하라고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넓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텅 빈 와인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네. 박 회장이 중얼거립니다. 이렇게 큰 집인데 왜 이리 조용할까? 저녁 8시가 넘었지만 집안은 적막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거실을 환하게 밝히고 있지만 그 빛조차 쓸쓸해 보입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12명이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 위에는 한 사람분의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죠. 회장님, 식사 준비 완료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 들어온 가정부 지연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평범했지만 유난히 눈빛이 깊고 어둠 속에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고생했어요. 지연 씨도 함께 드시지 그래요? 박 회장이 제안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먹었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혼자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게 차려진 음식이었지만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리 맛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는 항상 이 자리에 앉아 박 회장의 하루 일과를 들어주곤 했었죠. 여보가 있었다면 박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깐 멈췄지만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박 회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들과 각종 상패들이 그의 성공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큰아들 준호는 미국에서 변호사 일한다고 바쁘고 딸 수진이는 유럽에서 예술 공부한다며 연락도 뜸하고 박 회장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이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오느라 가족과 보낸 시간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성공의 대가인 것일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서재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들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돈은 이렇게 많은데 왜 마음은 텅 빈 거냐? 박 회장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이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문득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지연 씨, 잠깐만요. 지연이 서재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냥, 오늘 고생 많았어요. 집이 이렇게 넓은데 혼자 관리하기 힘들지 않나요? 지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큰 집이지만 사시는 분은 혼자시니까요. 그 말에 박 회장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이렇게 서글프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은 자주 하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락이야 가끔 하지만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박 회장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가만히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회장님도 외로우시겠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롭다는 것보다는 허전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많은 것을 잃었는데도 정작 중요한 건 놓친 것 같아서요.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다가가면 사람의 마음은 언젠가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박 회장은 지연의 말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여자에게서는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나 가족 같은 느낌이었죠. 지연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네요. 가족이 있으세요? 지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집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 회장은 지연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그녀는 정말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박 회장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느껴졌죠. 그럼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내일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지연이 나간 후 박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덜 외로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하인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민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 거였나요? 지연이 박 회장의 집에서 일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 박 회장의 오래된 지인들이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모두 박 회장과 함께 사업을 일으켜온 동갑내기 친구들이었죠. 철수야, 이 집 정말 대단하다. 처음 와보는데 궁궐 같네. 한 노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에요, 형님. 그냥 혼자 살기엔 너무 넓어서 문제죠. 박 회장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지연이 조용히 다과를 준비해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리고는 물러났지만 한 노인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철수야, 저 가정부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했나? 2달 정도 됐어요. 일도 깔끔하게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뭔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그 노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박 회장은 친구들과 함께 근처 고급 한정식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각자의 근황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죠. 철수야, 자식들은 언제 들어오나? 명절에도 안 보이던데.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 큰 놈은 미국에서 로펌 다니고 딸은 프랑스에서 미술 공부한다고 하고 박 회장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성공한 거 아니야? 다들 자기 길 찾아서 잘 살고 있잖아. 술이 몇 잔 돌자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의 맞은편에 앉은 김 사장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야, 솔직히 물어볼 게 있는데. 뭐든 물어보세요, 형님. 젊을 때 말이야. 너 진짜 무책임했잖아. 김 사장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해진 것을 느꼈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그 여자 말이야. 애까지 있었는데 혼자 두고 떠났잖아. 그 일 말이야.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순간 되살아났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구로공단 근처 단칸방에서 만났던 여인 김정숙,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아이. 하지만 당시 박 회장은 성공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었죠. 형님, 그런 얘기는. 아니야, 들어봐. 그 여자가 아직도 너를 찾고 있다던데. 몇 년 전에 우연히 만났거든. 딸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박 회장은 술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여자, 김정숙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씀인가요? 아, 그건 아니야. 몇 년 전에 세상 떠났어. 병으로. 그런데 딸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그때 갓난애였으니까 지금 30 중반쯤 됐을 텐데. 박 회장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숙이 묻어둔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버린 것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했을 것들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철수야, 괜찮아? 다른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요. 술자리는 무겁게 끝났습니다. 박 회장은 친구들과 헤어진 후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그는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김정숙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공이었습니다. 박 회장도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언젠가는 성공하겠다는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곧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아이와 정숙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느 날 밤 잠든 아이와 정숙을 뒤로하고 홀로 서울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박 회장은 거실에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숙이는 정말 죽었을까? 박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이 뒤늦게 돌아온 박 회장을 확인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불도 안 켜시고. 지연이 거실 전등을 켰습니다. 박 회장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괜찮아요. 그냥 친구들과 술을 좀 마셔서요. 지연은 부엌에서 꿀물을 타와 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숙취에 좋아요. 드시고 쉬세요. 고맙습니다. 박 회장이 꿀물을 받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그녀의 나이가 궁금해졌어요. 지연 씨는 올해 몇 살인가요? 35입니다. 박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전에 태어난 딸아이가 지금 30 중반일 거라고 친구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해도 그런 우연이 있을까 싶었어요.
지연은 박 회장의 복잡한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일찍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몸보신할 수 있는 죽을 끓여드릴게요. 네, 그럼 들어가세요. 지연이 돌아간 후 박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올라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 정숙과 갓난 딸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박 회장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갓난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 회장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지연은 자신의 방에서 똑같은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그 사진을 보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잊을 수가 없으셨겠죠.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같은 집안에서 아버지와 딸은 서로 모른 채 같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면서 박 회장과 지연 사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연을 볼 때마다 자꾸만 옛 기억이 떠올랐고 지연 역시 박 회장의 시선을 느낄 때면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박 회장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새벽부터 뒤척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일어난 것이었죠. 거실로 내려오니 지연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 못 주무셨어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봅니다. 지연은 따뜻한 꿀차를 우려서 박 회장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거 드시고 조금 더 쉬세요. 아침 일찍 출근하실 일정은 없으시잖아요. 고맙습니다. 지연 씨는 참 세심하네요. 박 회장은 지연이 건넨 차를 마시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그녀의 눈썹과 눈매가 어디서 본 듯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30년 전 정숙의 모습과 닮아 보였습니다. 지연 씨,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나 싶어서. 지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김정숙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김정숙.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정숙이요? 네. 왜요? 아시는 분이세요? 박 회장은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요. 지연은 박 회장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박 회장은 지연에게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딸을 찾은 아버지처럼 그녀의 안부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지연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괜찮아요? 회장님, 약은 제때 드셨어요? 혈압약 빠뜨리시면 안 되는데. 저녁에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요. 제가 요리를 좀 배워볼까 싶어서. 이런 박 회장의 관심에 지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따뜻한 관심이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 와서 받는다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며칠 후
박 회장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몸이 약해져서 열이 나고 기침이 심했어요. 지연은 밤새 박 회장을 돌봤습니다. 해열제 드실 시간이에요. 지연이 약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미안해요. 딸 같아서 고맙네요. 박 회장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딸 같다는 말이 아이러니하게 들렸거든요. 정말로 딸인데 아버지는 그것을 모른 채 그냥 딸 같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회장님, 전 정말 딸이 없으신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있었어요. 오래전에. 지금은 어디 계신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버렸거든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물었습니다. 왜 버리셨어요? 젊었을 때 욕심이 많았어요.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때는 가족이 짐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는데 박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원망하면서 죽었을 텐데 지연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지금 느끼는 연민이 뒤섞여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 더 확실하게 해야 해. 그날 밤 박 회장이 잠든 사이 지연은 서재로 숨어들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서랍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박 회장이 그 서랍을 열어보는 것을 몰래 본 적이 있었거든요. 서랍 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김정숙이 갓난 자신을 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젊은 박 회장이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이 사진을 품고 살았고 아버지 역시 30년 동안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연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이미 박 회장이 자신들을 떠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연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사진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세월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은 서랍 속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지만 어머니의 사진은 오랜 세월 동안 손때가 타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는 매일 이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지연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편할 때만 꺼내 보셨겠죠.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것 같았어요. 지연은 재빨리 사진을 숨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박 회장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지연의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보고 살짝 걱정이 됐어요. 지연 씨, 괜찮아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책을 좀 보고 있었어요. 너무 늦게까지 안 하시고 주무세요. 내일도 일해야 하는데. 네, 곧 잘게요. 회장님도 주무세요. 박 회장이 돌아간 후 지연은 다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박 회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을 때까지. 그날 밤 아버지와 딸은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사진을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하나는 죄책감에 또 하나는 복수와 그리움에 사로잡힌 채로요. 지연이 박 회장의 집에서 일한 지 석 달이 되어 가던 어느 금요일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던 박 회장의 자녀들이었죠. 큰아들 준호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딸 수진이는 프랑스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준호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채 인사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수진이도 따라서 인사했지만 두 사람 모두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박 회장은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자녀들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웬일로 둘 다 한국에 연락도 없이. 아, 그게. 준호가 수진과 눈을 마주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잠깐 한국에 왔는데 오랜만에 아버지 뵙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박 회장의 지인을 통해 새 가정부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혹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급히 한국으로 온 것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지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박 회장의 자녀들은 지연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예리한 시선으로 관찰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새로 오신 가정부분인가요? 수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지연 씨예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만족하고 있어. 지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준호와 수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준호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아버지보다는 지연을 관찰하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지연 씨는 어디 출신이세요?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구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시고요? 지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없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연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난 후 준호와 수진은 아버지와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 회장의 서재에서 벌어진 대화는 생각보다 격렬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여자가 수상해요. 준호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수상하다는 거냐?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께 접근하는 것부터가 이상하잖아요. 혹시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고 해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타겟으로 해서 가정부로 들어와서 재산 빼돌리는 거요. 박 회장은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버지는 너무 순진하세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시는 거예요. 준호야, 내가 지연 씨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석 달 동안 나를 정성껏 돌봐준 사람인데. 준호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돌봐주는 게 더 수상한 거라고요. 남남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요? 그때 복도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동시에 입을 다물었지만 지연은 이미 그들의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일부러 소리를 낸 것이었거든요. 들어오세요.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연이 차를 가져오자
준호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차 안 마실게요. 준호야. 박 회장이 질책했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런 여자 집에 두면 안 돼요. 괜히 돈 빼돌리는 거 아니에요?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는 잘 관리하고 계신 거죠?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죄송하지만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누가 믿어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을 그렇게 챙길 이유가 뭐가 있다고요?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연 씨한테 사과해. 아버지가 너무 순진하시다니까요. 저 여자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그 순간 지연이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만하세요. 당신들은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는 어디 있었나요? 해외에서 편하게 살면서. 뭐라고요? 감히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몸이 아프셔서 혼자 끙끙거리실 때, 외로워서 밤새 잠 못 이루실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어요? 수진도 화를 냈습니다. 저희도 각자 삶이 있다고요. 아버지 돌보는 게 저희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왜 간섭해요? 재산 때문이죠? 뭐라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회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그만해. 준호, 수진, 당장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내 집에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자식들은 필요 없어. 준호와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가정부 편을 든 것이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는 너희들이 하게 될 거야. 나가. 준호와 수진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박 회장은 지연에게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어요. 지연 씨, 정말 미안해요. 애들이 그럴 줄 몰랐어.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준 것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족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괴로웠어요. 그날 밤 지연은 박 회장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세운 이 화려한 집은 사실 모래 위의 성일지도 몰라요. 박 회장은 그 말에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무 뜻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요.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고 박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지연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편 준호와 수지는 호텔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정말 이상해졌어. 저 여자한테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아버지 재산이 위험해. 그들은 아버지를 설득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지연이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각자 다른 걱정을 안고 말이에요.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그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식사량도 줄고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박 회장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박 회장이 평소와 다르게 어지러워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더니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지럽네요. 갑자기 머리가. 박 회장이 중얼거리며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하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지연은 걱정스러웠지만 박 회장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박 회장의 상태를 지켜보며 불안해했어요. 오후 2시쯤 박 회장이 서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연이 차를 가져다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발견한 것이었어요. 회장님, 회장님. 지연이 다급하게 박 회장을 흔들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박 회장을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지연도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의 진단 결과 박 회장은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했어요. 지연은 즉시 준호와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었어도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지 못할 수는 없었거든요. 준호 씨, 회장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네, 뇌경색이에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준호와 수진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지연을 만났을 때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여전한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당분간 입원하셔야 한대요. 준호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그들의 고마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입원한 사흘째 되던 날, 준호와 수진은 병원 복도에서 유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형, 아버지 상태를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하지 않을까? 그러게 말이야. 유언장은 작성하셨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저 가정부한테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시면 어떡해?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서로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중환자실에서 박 회장을 돌보다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준호와 수진의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언니는 프랑스에서 그림이나 그리며 놀고 있잖아. 나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놀고 있다고. 나도 예술 활동으로 돈 벌어.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딸이 더 소중하다고 하셨어. 소중하다고 해서 재산을 더 많이 주시겠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연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재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들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만하세요. 지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깜짝 놀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재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정말 그분의 자식들이 맞나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요?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권리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뭐라고요?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그분은 돈밖에 모른 죄인이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예요.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마침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셨습니다. 면회 가능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지연의 말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뭐라고 했느냐? 박 회장의 약한 목소리가 중환자실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박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벗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보였어요. 간병인이 말렸지만 박 회장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뭘 들었다고?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내 딸이라고 했느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의 기억이 순간 되살아났어요. 김정숙의 얼굴, 갓난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이 떠나던 그날 밤의 기억이 말이죠. 정숙이의 딸? 네.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찾고 싶었지만 찾을 용기가 없었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지연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찾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이 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준호와 수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경계했던 가정부가 이복 누나였던 것이에요. 이럴 수가.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너를 버린 것, 정수기를 버린 것,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지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사과를 듣는 순간 모든 원망이 눈물로 녹아내렸어요. 병실안은 감동과 충격이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가족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 것이 운명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딸을 찾은 것을 축하해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갑자기 나타난 이복 누나 때문에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 다른 감정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기쁨과 죄책감에, 지연은 안도감과 두려움에, 그리고 준호와 수지는 당혹감과 불안감에 휩싸인 채로 말이에요. 박 회장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안정되었으니 곧 퇴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복잡했어요. 지연이 박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병실에서 박 회장과 지연은 조심스럽게 30년 전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묻어둔 이야기였기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연아, 박 회장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숙이는 정말 돌아가신 거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5년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만 시켰구나. 나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럴 리가. 내가 그렇게 매정하게 떠났는데. 지연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예요.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30년 전 정숙의 글씨체 그대로였어요. 편지를 읽으며 박 회장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도 어린 나이에 겁이 많았을 거야. 우리 지연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너를 많이 닮았어. 특히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것까지 똑같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박 회장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연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찾았느냐? 지연은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이름과 사진을 찾았어요. 그리고 신문 기사들도 스크랩해 두셨더라고요. 박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신문 기사?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시는 과정을 다 스크랩해 두셨어요. 자수성가한 기업인 박철수 이런 기사들이요. 박 회장은 정숙이 자신을 30년 동안 지켜봐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복수하고 싶었어요.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혼자만 잘 살고 있는 아버지가 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된 거구나. 네. 처음에는 정말 복수할 생각이었어요. 아버지를 괴롭히고 재산을 망치고 외롭게 만들어버리려고 했어요. 박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지금도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냐? 지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복수는 할 수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생각보다 외롭고 쓸쓸해 보이셔서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박 회장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한편 병원 로비에서는 준호와 수진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 이거 정말 큰일이야. 갑자기 누나가 나타났다고? 그러게 말이야. 게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혹시 유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식이잖아. 준호는 변호사답게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일단 친자 확인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것 같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그럼 상속도 3등분인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아버지가 지연 누나한테 더 많이 주실지도 몰라. 수진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차갑게 대한 것도 알고 계실 텐데. 그들은 지연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이제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날 지연은 박 회장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랬구나.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와 놀이공원도 가고 자전거도 배우는데 저는 혼자였거든요. 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주셔도 아버지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었어요. 박 회장은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냥 어렸고 무서웠을 거라고.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원망만 할 수는 없었어요. 정숙이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분노가 있었어요. 왜 저희를 버리고 가셨을까? 정말 그렇게 저희가 짐이었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지연아, 너희가 짐이었던 게 아니야. 내가 겁이 났던 거야. 겁이요? 박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생기니까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저희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거다. 정말 비겁했어. 지연은 30년 동안 품어왔던 궁금증이 조금씩 해결되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젊은 나이에 실수를 한 것뿐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거든요. 아버지, 그럼 이 30년 동안 저희 생각은 안 하셨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생각했어. 특히 내 자식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너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지. 그럼 왜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지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을 들으니 이해가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서운했어요. 저는 당신의 용서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 회장은 딸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30년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준호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지연에게 다가갔어요. 지연, 누나. 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이 놀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누나라고 부르시네요. 그게 미안해요. 처음에 누나인 줄 모르고 그랬어요. 준호도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누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지만 지연은 그들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의심하고 적대시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박 회장이 자녀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지연이한테 제대로 사과해라. 아버지, 지연이는 너희 누나야. 그리고 이 가족의 일원이고. 그 순간 병실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어요. 박 회장이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지연은 이제 가정부가 아닌 딸로서 집에 있었지만 준호와 수진과의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회장의 먼 친척들이 갑자기 집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지연이 박 회장의 딸이라는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철수 형님, 오랜만입니다. 박 회장의 사촌 동생인 박민수가 부부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갑자기 웬일로? 그게 형님께서 딸을 찾으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축하드리려고 왔습니다. 박 회장은 내심 불편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이럴 때만 나타나는 친척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거든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민수의 아내가 지연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정말 친자 확인은 하신 건가요? 요즘 세상에 사기꾼이 많다고 하던데.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다시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박 회장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연이는 분명히 내 딸이야. 물론 그렇겠지만 확실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재산 문제도 있고.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삼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누나예요. 박민수 부부는 놀랐습니다. 박 회장의 자녀들조차 지연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박민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시는 게. 나가십시오.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딸을 의심하는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박민수 부부는 결국 돌아갔지만 이 일로 인해 지연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괴로웠어요. 그날 밤 지연은 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냥 나갈까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저 때문에 아버지가 친척들과도 사이가 나빠지고 준호와 수진이도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요. 박 회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연아, 너는 내 딸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박민수가 다른 친척들과 함께 집으로 몰려온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박 회장의 고모, 삼촌까지 동원해서 온 상황이었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나서는 것도 다 너를 위해서야. 박 회장의 고모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고모? 저 여자가 정말 내 딸인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니? 만약 사기꾼이라면 어떡하려고? 지연은 거실 한 구석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어른들이 자신을 의심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숨이 막혔어요. 박 회장의 삼촌도 거들었습니다. 철수야, 친자 확인 한 번만 해보자. 그럼 모든 의심이 풀릴 거 아냐? 저는 괜찮습니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 받겠습니다. 박 회장이 깜짝 놀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척들은 만족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 회장은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원한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지연은 박 회장의 친딸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해하며 사과했지만 이미 지연의 마음은 상처받은 후였어요.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더 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박 회장의 재산을 노리던 일부 친척들이 지연을 집에서 내쫓으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박 회장이 외출한 사이 박민수와 몇몇 친척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놓고 지연을 위협했어요. 지연 씨, 솔직히 말해봐요. 돈이 목적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형님 재산을 노리고 온 거죠? 지연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진짜 아버지가 그리워서 온 거라고 말할 건가요? 저는 적당히 돈 받고 나가요. 우리가 합의금을 줄 테니까. 지연은 모욕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로 그때 박 회장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박 회장이 급히 거실로 들어왔어요. 뭘 하는 거야, 너희들. 박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는 그냥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형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뭐 잘못한 게. 박 회장이 휠체어를 몰고 나타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집을 지킬 사람은 돈만 아는 너희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돌봐준 저 아이다. 친척들은 박 회장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박 회장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철수 형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지연이가 밤새 나를 돌봐줄 때 너희는 뭐 했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버린 딸이 나를 용서하고 돌봐주고 사랑해줬는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그 아이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회장이 지연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연이 얼마나 진심으로 아버지를 돌봤는지 말이에요.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당신의 용서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딸을 끌어안았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거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준호와 수진도 눈물을 글썽였고 친척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박 회장이 친척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라. 다시는 내 딸을 괴롭히러 오지 마라.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준호와 수진도 지연에게 다가와 사과했어요. 누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누나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지연은 이제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박 회장이 지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딸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갈등이 해결된 순간이었어요. 친척들과의 갈등이 해결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박 회장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가족들 사이의 관계도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지연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진짜 딸로서 집에서 살고 있었고 준호와 수진도 누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 박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집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넓은 집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연이 부엌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응, 잠이 잘 와서 일찍 깼어. 오늘 날씨 좋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이 생겼습니다. 지연아, 너 덕분에 이 집이 정말 살 것 같다. 박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야 진짜 집에 온 느낌이에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함께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요즘 들어 두 사람은 자주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가족을 만나러 오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버지, 누나. 수진이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형님, 누나, 안녕하세요. 준호도 따라서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지연을 누나라고 부르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지연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무슨 일로 같이 왔어?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수진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일 때문인데요.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누나가 너무 희생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나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아버지만 돌보고 계시잖아요. 결혼도 안 하시고 자신만의 일도 없고 박 회장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돌보느라 개인적인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지연아, 너 정말 그동안 나만 생각하고 산 거냐? 지연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괜찮아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 저희가 상의한 건데요. 누나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아버지 돌보는 건 저희도 할 수 있고 전문 간병인을 모시면 되니까요. 그래, 지연아.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지. 박 회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30년 동안 못 누렸던 가족의 정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왜 떠나야 해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습니다. 지연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박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가족들은 함께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박 회장이 예전에 정숙과 함께 갔던 한강공원이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에서 박 회장은 딸에게 어머니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정말 예쁜 사람이었어. 마음도 예쁘고 웃는 모습도 예뻤지. 저도 어머니 닮았나요? 많이 닮았어. 특히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똑같아. 지연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걸 아버지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서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지연 혼자 모든 걸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함께 도왔어요. 누나, 이거 어떻게 써는 거예요? 수진이 당근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지연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준호는 설거지를 맡았고 박 회장은 상을 차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모두가 함께 하니까 재미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박 회장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려고 해. 자녀들이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이제 지연이도 가족이 되었으니까 제대로 정리해두고 싶어서 그래.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상관없어요. 누나가 더 많이 받으셔도 괜찮고요. 아니야, 공평하게 3등분 할 거야. 너희들은 모두 내 자식이니까. 지연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연아, 이건 내가 바라고 안 바라고의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그날 밤 박 회장은 지연과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연아,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 지연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 30년 동안 꿈꾸기만 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야 받고 있어요. 늦었지만 정말 감사해요.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딸아. 아버지, 뭐냐?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박 회장이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딸아, 아버지라고 불러줘. 지연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 아버지. 그 순간 30년 동안의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도 지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네, 아버지. 지연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박 회장의 집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고 명절에는 지연이 직접 요리를 해서 차례상을 차렸어요. 준호는 미국에서 돌아와 한국에서 법무법인을 차렸고 수진도 프랑스 생활을 접고 한국에서 화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아버지와 누나 곁에 있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지연은 자신만의 일도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워낙 잘해서 작은 식당을 열었는데 가족들이 모두 도와줘서 금세 성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함께 아침 밥상을 차리며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해. 예전에는 이 큰 집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좁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럼 더 큰 집으로 이사할까요? 수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 집이 좋아.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소중하거든. 지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이 집이 좋아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곳이니까요. 그날 밤 화려하지만 비어있던 집은 진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30년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외롭게 살아왔던 가족들이 마침내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박 회장은 창문 너머 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수가 고마워. 우리 딸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지연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딸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이제 이 가족에게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